자,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조윤병천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은 6월 모평을 받고 모평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성적이 나왔으니까 어떤 걸 준비할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수능 최저가 완화되고 혹은 뭐 최저가 폐지되는 대학들이 있었기 때문에 논술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 뭘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냉소적 비판이다. 논술에서의 핵심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논술은 여러 가지가 있죠. 독해가 중요하다. 책 읽기가 중요하다. 사설이 중요하다.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 논리가 중요하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시험을 위해서는 이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들 말고 우리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앞부분에 썼던 비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비판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비판은 무조건 깐다 이렇게 표현하죠. 비판을 까는 건 까는 건데 깔 때 그냥 까면 안 되고요. 어떻게? 논거를 가지고 까야지. 논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까는 거야. 근데 이때 논술에서는 근거까지 줍니다. 본문에서 깔 수 있게 만들어 주지. 근데 논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거의 네 생각, 자기의 바로 독창성.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자기화된 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책에도 그렇고 일부 강사들도 이거 독창성이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데 독창성이 힘들다라고 하는 건 논술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이제 신문 같은 데를 보더라도 짧은 시간에 어떻게 독창적인 글이 나오느냐라고 기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독창성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죠. 논술에서의 독창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언제나 논술 문제는 하나의 주제가 있잖아. 주제. 그리고 각각의 관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관점이 있죠. 이 관점, 요 관점까지는 제시문에서 주는데 관점을 자기화된 해석. 이걸 여러분이 무조건 가고 싶어 하는 서울대에서는 독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진 개념의 다각화. 주어진 개념의 심층화. 근데 내가 지금 개념이라고 말하는데 논술에서의 개념이 뭐지?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논술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개념을 모른다는 건 논술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개념을 다각화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 짧게.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예인데 신민아는 아름답다. 이거에서 이 두 가지 중에 개념이 뭘까? 개념. 어느 게 보다 더 개념적일까요? 신민아는 현상이죠. 현상에 대한 지시어야, 지시어. 논술에서는 이게 주어에 주제에 해당되죠. 그리고 아름다움은 그것에 내포된 의미. 그게 개념이야, 개념. 그럼 서울대학교의 논리로 따지면은 이 아름답다라는 걸 다각적으로 분석해 줄 때 본인의 독창성이 생긴다. 쉽지?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독창적인 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요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이 개념을 알아야죠. 신민아는 아름답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부분에 내가 냉소적 비판이라고 얘기했죠. 냉소적 비판. 이 두 단어를 잠깐 설명하면 냉소는 시니컬하다라는 말의 어원이죠. 퀴니키스. 뜻이 뭐냐 하면 견유학파를 얘기해. 개 같은이지, 개 같은. 그때 이 견유라고 하는 것, 시니컬이라는 것이 바로 냉소인데 냉소라는 건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통념과 상식에 대한 부정입니다. 견유학파는 그 당시에 세상의 사고, 세상의 이데올로기, 풍습 모조리 거부했거든. 그래서 냉소는 부정이고요. 통념에 대한 저항이지. 게다가 비판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그리스어로 비판은 크리티케라고 하는데 크리티케. 하나는 의. 주어진 것의 의의가 뭘까? 또 하나는 그것의 한계가 무엇일까? 이겁니다. 그럼 우리 요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방금 전에 우린 이미 모든 논술의 핵심을 다 끝낸 거야. 어떻게? 부정, 그리고 주어진 것의 의의와 한계.
여러분은 신민아는 아름답다 라고 하면은 이건 일종의 주장이잖아. 아름답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이걸 증명해 줘야죠. 쌤, 바로 우리 논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논리라고 하지 정확하게 논증이라고 합니다. 논리는 이제 연역 추론, 네, 형식 논리에 해당될 때 우리가 논리라고 얘기하고 논증이라고 하는데 논증. 이거 논증해 볼까? 웬 갑자기 쌤 논증입니까? 자, 논증해 보죠. 어렵지 않은 거니까. 논증은 두 가지죠. 신민아라는 현상에 내포된 의미, 이쪽으로 이렇게 쓰자. 의미, 현상과 의미가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게 논증이지. 딴 게 논증이 아니죠. 정확하게 논증이라는 건 자, 좀 어렵게 표현하면 결론과 전제와의 관계. 근데 결론과 전제는 보통 보편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논증에서는 어떻게 주장과 논거, 근거를 써주면 돼. 근거라는 건 얘와 얘를 연결해 주는 게 근거지. 그래서 근거를 쓸 때 딴 거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아름답다라는 개념과 신민아라고 하는 현상을 연결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지워보고 논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것을 뽑아내느냐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신민아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뭘 의미해? 신민아가 아름답다. 자, 쌤 그건 외모잖아요. 오케이. 자, 외모. 신민아가 아름답다는 건 외모다라는 건 통념일까? 통념이 아닐까? 통념이지.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통념이 아닌 다각화. 신민아가 아름답다라는 건 그러면 배려를 의미합니다. 상식과는 다른 개념이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몸매, 외모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민아의 아름다움은 이미지입니다. 부정적인 개념이네. 지금 내가 뭐 했죠? 하나의 상위 개념을 세 가지로 다각화. 이건 통념이지 나머지 두 개는 자기화된 개념 분석. 그렇죠? 일단 분석까지는 했어. 증명해 주려면 이 배려라고 하는 거. 신민아에 있어서 이 신민아가 어떻게 배려했는가? 배려가 아름다움이라면 신민아가 배려한 구체적 현상을 구체화하면은 우리는 신민아의 아름다움을 논증한 거야. 배려로서의 아름다움. 그럼 이미지. 쌤, 신민아가 아름답다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미지란 조작적인 대상에 대한 평가. 그렇죠? 그래서 신민아가 본래는 광고나 혹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미지와 신민아의 이미지의 다름. 그렇지? 그렇게 하면 신민아는 아름답지 않다라고 규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자, 모든 논술 문제의 첫 번째 문장은 주장이고요. 주장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어와 수어. 좀 이따가 볼 표현력 할 때 요 얘기할 거.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 이해분석력, 표현력, 논증력, 창의력.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요 짧은 거에 다 들어가 있어. 자, 먼저 표현력으로 얘기한다면 표현력은 단문화야. 단문화. 그렇죠? 단문화. 언제나 모든 논술은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수어로 이루어져야 되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글이 안 늘죠. 두 번째, 논증력. 논증은 아까 뭐라고 했어? 첫 번째 문장. 논술에서의 논증은 하나의 주제와 그것에 해당되는 관점, 뒷부분에 다시 정리할 겁니다. 관점을 연결해 주는 거죠. 논증은 이 주제가 이 관점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걸 설명해 주면 되는데 두 가지를 근거를 결합해 주면 되죠. 근거는 딴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구체화, 그리고 연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논증력이야. 논리라는 거 복잡한 거 아닙니다. 괜히 쓸데없이 논리 공부하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럼 맨 마지막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지? 창의력이야. 방금 전에 언급했던. 상위 개념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주고 각각을 구체화, 즉 심층화해줘서 현상하고 연결해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쉬운 내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뒤에 어떻게 우리는 논리를 넘어 독창으로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측면을 넘어서 어떻게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글을 쓰는데 목적을 어디에 담아둘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이 논술을 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이걸 논리적으로 쓸 수 있을까? 논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기본이라는 거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야. 그걸 넘어서야죠. 넘어서서 아주 논증과 논리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내 글의 변별력을 강화시킬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얘기죠. 알겠지? 자, 그러면 뭘 보냐 하면 방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자 앞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끝나서 모평 끝나서 공부할 때 뭘 공부해야 되느냐? 당연히 논술은 시험이죠. 시험은 시험에 맞게 공부해야지. 그래서 채점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주요 대학의 채점 기준은 딱 4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이것을 이제 응용하는 것들이죠. 이해 분석력은 뭐죠? 이해 분석력. 이해는 뭘 이해한다? 자, 이해 분석력은 보통 논제와 그다음에 제시문에 대한 자,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를 의미해. 논술에서 논제도 복잡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논제라고 하는 건 딱 4가지밖에 없어. 첫째, 주제를 포착할 수 있겠는가. 모든 논술 문제는 하나의 주제가 나왔으니까 이거 위에 딴 거 쓰면은 안 되죠. 이 범주 안에서. 주제, 그 다음에 2번째 문제가 보통 요약. 주제는 앞부분에 언급했던 것처럼 쟁점적 현상이야. 그냥 현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쟁점적 현상이나 쟁점적 개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연세대학교 문제에서 자연미 이것도 자연미라는 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지? 그래서 첫 번째 제시문, 두 번째 제시문, 세 번째 제시문에서 자연미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너는 찾아내고 그것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문제였죠. 바로 이런 것들이지. 요약은 뭘 얘기할까? 요약. 그죠? 요약이라는 건 당연하게 뭘 요약하는 거야? 관점이에요. 모든 논술의 처음과 끝은 다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규정해주는 개념. 관점과 개념은 달라. 아까 신민화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잠깐 설명해 보죠. 자, 신민화는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직업은 관점이죠. 뭐죠? 신민화가 뭐야? 배우죠. 오케이. 관점은 직업. 자, 신민화는 성의 관점에서 볼 때 남성이야, 여성이야? 당연히 여성이죠. 개념. 신민화는 미추,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아름다움. 이건 개념이고 그것의 기준이 관점이죠. 알겠지? 관점 안에 꼭 개념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요약은 당연히 뭘? 관점을 찾아내고 관점에 해당되는 개념을 규정해 주는 게 요약이지. 요약의 핵심은 관점을 본문에서 가져와서 본문의 관점에 해당되는 하위 범주의 개념들 찾아내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재배치해 줘야 돼. 요약이라고 하더라도 문장 가져오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요약의 핵심은 객관적 정리야. 내용에 대한 객관적 정리.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논술 문제의 이해 분석력에서 논제가 뭐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약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그다음에 추론인데 여기부터 난이도가 올라가죠. 추론은 딱 2가지밖에 없어. 논술은 첫째, 비교 추론. 많이 알죠? 근데 추론이라는 건 요약과 다른 점이 있죠. 요약이라는 건 관점에 대한 객관적 정리라고 했지 지금. 추론은 뭐냐 하면 이건 설명이야. 정리해주면 안 되고 설명해줘야 돼. 풀어서 밝혀줘야지. 비교 추론은 그건 뭘 비교하는 거야? 그죠? 관점의 차이를 뽑아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관점의 차이를 뽑아서 정리한다? 이건 뭐가 됩니까? 당연히 요약이죠. 관점의 차이를 뽑아서 관점의 차이를 설명해줘야지. 이 설명하는 과정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니? 관점의 차이가 개념이지. 개념에 대한 설명에 그렇죠. 독창성. 여기가 자기화된. 이게 바로 변별력이지. 차이만 본문에서 끄집어내면 안 되죠. 충분히 가능하고. 2번째 해석 추론. 추론의 2번째는 해석 추론. 해석 추론이라는 건 해석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 해석은 대상이 존재하죠. 보통 해석 추론에 많이 나오는 게 뭐니? 해석 추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당연히 자료 해석. 근데 해석을 자료 해석으로만 보면 안 되죠.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건 자료도 자료지만 더 어려워하는 건 뭐야? 작품 해석. 자료와 작품 이 2가지. 근데 여기 이거 매년마다 해석 추론할 때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자, 해석 추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언제나, 자, 아까 자료와 작품이라고 했죠. 요 놈이 뭐야? 현상. 현상이죠. 아까 우리가 문장 지배 공식에서, 자, 이제 문장에 대한 내용을 연결하면서 얘기할게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고의 규정인데 그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부분에, 자, 선생님이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장을 이해하는 거야. 오늘 얘기하는 건 다 문장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해석 추론의 경우도, 자, 문장으로 이해하면 편해요. 자, 우리가 언제나 논술은 단문화되고 주제어는 현상이라고 했지. 그러면 당연하게 이 해석 추론도 문장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현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현상과 개념은 첫 번째 주제문이지. 이게 주장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개념을 분석해주고, 그죠? 현상을 구체화해줘서 어떻게 연결. 이게 증명이야. 이게 논증. 그죠? 논증. 그럼 여기에서는 해석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바로 요 현상을 정리해주고 문학작품이나 자료, 그리고 그것에 내포된 의미를 찾아서 쟁점적 개념을 찾아서 연결하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치? 자, 이게 해석 추론인데 해석 추론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요 놈입니다. 요 놈. 개념. 이게 바로 관점이지. 그럼 우리는 요약도 관점, 그 다음에 비교 추론도 관점, 해석도 관점, 이 관점을 그리고 어떻게 자기화하느냐가 합격의 좌우. 그러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논술 문제의 마지막이 지금 추론까지 얘기했죠.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그게 바로 비판. 비판도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관점에 대한 비판이겠지. 관점을 벗어난 논술 문제는 존재하지 않거든. 비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판. 첫째, 조건형. 이런 거죠. 제2심은 나의 관점에서 다를 비판하라. 그럼 나의 관점에 해당되는 개념, 다의 관점에 해당되는 개념, 요 개념을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게 바로 조건형 비판이죠. 그러면 비판의 또 다른 유형이 자유형인데, 자유형은 이거죠. 보통 위 제시문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하셔. 그 제시문 중에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비판은 견해 혹은 해결책 도출, 이런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논제가 끝이야. 논술의 문제는 지금 이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이 그럼 이제부터 준비할 게 바로 이거야. 먼저 기본적으로 논술 채점 기준 이해 분석력인데 논제. 그렇죠? 지금 우리가 논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한 거야. 그럼 제시문은 당연히 이 논제에 따라서 특정 제시문을 내가 독해를 해줘야 되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잠깐 설명하면 요약은 텍스트를 보고 어떤 생각으로 독해해야 돼? 야, 여기 핵심적인 관점에 해당되는 하위 범주의 개념이 뭐지? 이걸 다 가져와야지 해서 자기화된 언어로 정리해 주죠. 근데 똑같은 제시문이라 하더라도 이 제시문이 비교 추론이 된다면 독해의 방향은 달라지죠. 방금 전에 요약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지? 하고 이걸 정리하겠다. 비교 추론이라면 핵심적인 내용이 뭐지? 관점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관점의 차이를 뭐라고 설명할까? 공부의 방법이 달라져야지. 근데 보통 학생들은 논술 문제와 무관하게 그냥 제시문을 보면 무조건 요약하려고 하죠. 그럼 대학도 여러분을 요약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요약하는 거 아니지. 즉 논제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야 돼? 독해의 방향이 달라져야지. 그게 바로 이쪽에 있는 요 놈입니다. 요 놈. 분석력. 요 놈이야. 그럼 표현력은 뭐냐? 표현을 우리가 다 한 겁니다. 논술에서 표현은 아주 간단하죠. 뭐야? 단문화야. 근데 그냥 왜 단문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면 안 되죠. 이미 단문화를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논술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고 주제에 대한 관점, 그 관점에 대한 규정으로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논술만 짧게 써야 돼. 선생님이 얘기한 말이 아니라 주요 대학에서 모조리 그런 얘기를 해요. 짧게 써라. 길게 쓰면 채점하기도 어렵거든. 짧게 써야 됩니다. 알겠지? 단문화하는 연습해. 절대. 그 다음에 논증 훈련. 이거 뭐 쉬운 거니까. 논증은 역시 이것도 이미 설명한 거죠.
논술에서의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과 근거와의 관계. 알겠죠? 결론과 전제라는 건 보편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주장과 논거. 그치? 논증력. 주장과 논거. 주장과 논거에 해당되는 거는, 자, 다시 한번 주장과 논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논술에서의 주장? 논술에서의 주장은 어려운 거 아니죠? 논술에서의 주장은 예를 들어서 주제어가 부끄러움이 나왔어. 예전에 고려대학교 문제. 그죠? 주장은 주제가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자, 개념. 선천적이다. 논증은 이게 첫 번째 문장은 주제문입니다. 이게 주장이야. 부끄러움은 선천적이다. 우리가 주장하면 보통 동사로 생각해야죠. 뭐뭐 해야 된다. 논술에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 뭐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논술에서의 주장은 뭐죠? 이 주제에 대한 무엇 개념 선택이야. 아, 부끄러움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주장이야. 논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까 논거는 그렇지. 예, 선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개념 분석과 부끄러움이라는 현상에 그쵸. 근데 부끄러움이라는 현상이 있대. 구체화해주자. 부끄럽다라는 것은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이다. 그걸 안 해줘도 되죠. 그치? 부끄러움은 현상이 상식적이라면 이거는 규정해주지 않아도 돼. 그러나 만약에 현상을 구체화시켜주지 않으면 근거의 구체성이 떨어질 때는 무조건 현상을 구체화시켜줘야죠. 예를 들어서 노동은 소외이다. 이렇게 됐다면 소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노동 중에서도 어떤 노동 구체화시켜줄 필요가 있는 건 이거는 당연히 구체화시켜줘야죠. 그러나 이럴 땐 선천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개념 분석을 통해서 부끄러움의 이유를 증명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논증에서 증에 해당되는 논거에 해당되는 것은 분석, 개념을 분석하는 과정이야. 개념 분석의 과정. 요거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논증력. 근데 논증과 창의력은 당연히 동떨어진 게 아니죠. 왜? 여기에서 선천이라는 단어. 자, 이것도 지금 할 수 있어 바로. 선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독창적으로 규정할까? 선천적이라는 게 뜻이 뭐죠? 타고난이죠. 근데 이 부끄러움은 인간의 선천성이야. 그러면 타고났다. 뭐 내재적이다. 그 다음에 태생적이다. 이거는 분석이 아니죠. 같은 말이야. 그러면 본문에는 없지만 부끄러움은 인간만이 느끼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선천성을 자기가 부끄러움은 인간만이 느끼는 것인데 그걸 선천적인 것이다. 인간만이 타고난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게 뭘까? 부끄러움은 인간의 그래서 선천성은 본성을 얘기하는데 인간만의 본성. 그게 뭐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해당되는 그 내용을 여기다 쓰면 되죠. 본성. 그렇지. 바로 인간의 자기의 객관화. 짐승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 집에서 키우죠?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가 집에서 똥 싸고 오줌 쌀 때 여러분이 본다고 막 부끄러워하고 얼굴 가리고 그래? 아니지. 근데 여러분이 똥 쌀 때 누구 봐봐. 좀 비유가 그러네. 어쨌든 그건 매우 부끄러운 거라고. 자기를 객관할 수 있어서 그런 거지. 이런 걸 찾아주는 게 창의적이다.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 여기까지 다 끝났네. 표현력, 그치? 논증력. 논증력까지 끝난 거야. 논은 주장이고 증은 그거에 대한 근거다. 그치? 그래서 논은 주제와 관점. 요건 개념. 주제는 현상. 그래서 주제는 구체화, 관점은 분석. 그리고 창의. 짧은 시간인데 창의력이 다 끝났네 이미. 창의력이 뭔지 모르는 게 이상한 거죠. 개념을 분석할 때 개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각화와 심층화. 그렇죠. 어느 대학 문제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방금 이 규칙을 여러분이 써주면 되는데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뭐냐? 바로 문제공입니다. 어렵지도 않은 거야. 그냥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공식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히 알면 너무나도 쉽고 편리한 것인데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문장 지배 공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뭐냐? 첫 번째, 문장 구성의 원리. 문장 구성의 원리. 간단하죠? 어떻게? 모든 논술 문제에서의 문장의 구성은 주제어를 주어로 한다. 어렵나? 수어를 관점으로 한다. 그렇죠? 요게 수어야. 요게 주어고. 이게 첫 번째 문장 구성의 원리. 그게 바로 형식적 측면. 요놈. 형식, 문장의 틀이지, 틀. 그 다음에 내용적 측면. 그걸 어떻게 내용을 이제 추론할까? 이쪽이 추론이 되는 거죠. 추론. 추론은 뭘 추론해? 개념을 분석해주는 과정이 추론이고요. 그 다음에 현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추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증과 추론이라고 할 때 논증, 이 안에 논증은 형식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추론이라는 건 내용적 측면을 얘기해. 이때 형식은 창의성이 들어갈 수 없지만 내용은 창의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추론의 창의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할 때는 언제나 주제, 요약, 추론, 비판 요거만 알면 돼. 주요, 추비 요거. 그 다음에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선 문장 지배 공식에서 어떻게 문장 구성의 원리, 주제어는 주어로 알겠죠? 그 다음에 관점에 해당되는 개념은 수어로. 이게 문장 구성의 원리. 개념 분석의 원리는 뭐야? 수어에 해당되는 개념을 다각화. 오케이? 주어에 해당되는 현상을 구체화해서 연결, 끝. 논증이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작년에 나와 있었던 고려대학교 문제를 한번 예로 들면, 자, 고대 문제를 예로 들면, 작년에 고려대학교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항상 이론이라는 건 실제에 정확하게, 실전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자, 문제가, 제이심은 이때 요 현상,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 문제는 제이심은 2를 바탕으로 해서 제이심은 1의 가와 2의 나. 요게 제이심은 1의 가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 요 상품화에 해당되는 것은 제이심은 2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이 해석 추론과 비교 추론이 연결된 건데 이겁니다. 자, 제이심은 1의 가라는 현상. 그 다음에 제이심은 2에서는 요거를 설명해 주는 개념. 상품화 중에서도 그때 나왔던 게 바로 공정성이거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 뭐라고 현상은 주어로, 그거에 대해 내포되는 의미를 수로로 한다고 했죠. 정확하게는 그때 제이심은 1의 가의 몇분8이는 현상이야. 몇분8이라는 현상. 제이심은 2의 관점에서 공정성의 훼손이다. 파괴이다. 요거 공정성. 상품화의 하위 범죄 공정성이라는 게 들어가거든. 그 우리는 뭐 먼저 해줘야 됩니까? 문장 구성 끝났지. 그럼 개념 분석. 공정성이 뭐지? 텍스트를 보면 공정성을 설명하는 게 불평등이라는 것도 있고 자발성이라는 단어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몇분8이는 상품화의 부정적 측면입니다. 상품화의 부정적 측면은 공정성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공정성의 파괴는 불평등과 그 다음에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자, 불평등한 조건에서 그 다음에 강제성에 의해서 몇분8이한 것을 상품화의 부정적 측면으로 봅니다. 이렇게 만약에 끝나면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지금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끝나면 끝난 거죠. 그냥 이거 합격하지 못해. 더 들어가야죠. 뭘? 아까 분명히 개념을 더 들어가라고 했죠. 여기서 개념 이거 공정성이란 개념을 불평등과 자발성 다각화시켰죠. 이건 본문에 있어. 그럼 불평등이 뭐냐? 상황의 불평등, 법적 불평등. 그렇죠. 요 몇분8이가 당시에 처한 상황, 경제적 차별의 문제. 요거. 그 다음에 법적인 불평등의 문제는 법이라고 하는 건 본래 형벌은 형벌, 상위범주 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죠.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자, 부유한 사람의 죄를 가난한 사람의 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몸은 상품화됐고 그 다음에 법적인 형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파괴된 거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될 벌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적으로, 어떤 차별? 경제적 차별에 의해서 강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 공정성의 파괴. 알겠죠?
한쪽으로는 자발적이지 못하다라는 건, 자, 매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그치? 근데 이 자유의사란 자유권에 의해서 나타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 경제적인 차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유권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매매하게 되는 상황, 상품화의 부정적 측면이, 이런 개념들, 요쪽에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자기화된 추론이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죠? 요것만 딱 쓰고 끝나면 더 들어가야지. 이것도 충분하게 이 다음으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야. 창의성이라는 거. 뭔 말인 줄 알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뭐 창의성이라는 건 무슨 뜬구름이냐, 혹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창의성을 만들 수 있느냐, 이미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을 훈련하는 과정, 반복적 글쓰기를 통해서 이거를 고도화하는 과정이 우리가 할 과정이 되는 거지. 뭔 말인 줄 아시겠죠? 논술의 핵심은 바로 요 주제, 요약, 추론, 비판 중에서 개념 자체를 뽑은 개념을 자기화된 언어로 추론해 가는 과정이 논술에 있어서의 변별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들은 선생님 앞부분에 학습 방법론들이 쫙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6월 평가 모의고사 끝났고 좀 있으면 여름방학이고, 여름방학엔 바로 이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선생님이 메가스터디 상위권대, 뭐 우리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여, 한양대 전체 메가스터디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기본적으로 논술 공부할 때의 채점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자기화된 언어로 쓰는 반복적 훈련. 그렇죠?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가 낮아졌고, 그 다음에 등급도 낮아졌지, 폐지된 데가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논술 준비할 사람이 많다는 거야. 많으면 어떻게 돼? 경쟁률이 높아지죠. 실질 경쟁률이. 그럼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느슨하게 수능하다가 대충 뭐 성적 나오면 하지, 이렇게 하면 대충 성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논술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짧은 시간에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라는 건 타당하지 않죠. 보통 우리가 인강에서도 파이널 강좌할 때 짧은 시간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준비한 사람. 준비한 사람은 되죠. 여태까지 했던 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찝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충분하게 주요 대가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갑자기 짧은 시간에 뭐라 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이해되셨죠? 꾸준하게 해왔던 사람, 적어도 논술에 대한 기본을 이해한 사람들은 파이널 강좌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러면 주요 대학에 붙을 수 있는 확률은 높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도 미리 이해를 해야 돼. 이 기준 밖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 기준 밖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한다면 주요 대학을 들어가는 건 매우 어렵죠. 물론 예외적 존재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힘들다. 알아두시죠. 왜냐하면 선생님 앞부분에 보면 작년에 합격자를 쭉 선생님은 공개했습니다. 왜 공개했냐면 내가 가르친 학생들을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죠. 그리고 그 학생들의 글을 보고 이 정도면 합격했구나,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통해서 내년, 다음 올해지, 올해는 또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렇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 기준에 따라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논술 공부할 때 적어도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 것, 그치?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또 어떤 것을 해야 할까?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 미리 세우세요. 그런 계획 없이 갑자기 무엇인가를 했을 때 좋은 결과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뭐 짧은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중요한 건 바로 요 독창. 오케이? 그리고 그것이 냉소적 비판이라고 했어요. 냉소는 아까 뭐라고 했어? 그렇죠. 상식에 대한 거부, 통념에 대한 거부. 논술 문제는 상식적이고 통념적인 것은 그냥 대학이 거부합니다. 여러분을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냉소적 비판이다 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후에 논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